예, 이제 규모 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규모 검토가 생각보다 저희도 디벨로퍼 강의를 몇 번 하면서 이제 지금 좀 전에 쉬는 시간에 몇 분이 이제 토지에 대해서 들고 오셔가지고 얘기하시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 종전에 이제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게 토지를 이제 디벨로퍼를 자기가 이제 땅을 사가지고 찾아가지고 땅을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경매를 통해 가지고 싸게 받아오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이 땅에 뭐가 꽂혀 있는지 요 위치에 이 땅에 뭐 규모 검토고 뭐고 이 땅을 되게 갖고 싶어 하셔가지고 사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위치에 이 땅을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되게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몇 번의 케이스들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적이 이거를 조금이라도 규모 검토를 해보고서 샀었으면은 이걸 안 샀을 텐데 경매를 안 받았을 텐데 뭐 그런 땅들이 너무 이게 아쉽고 크게 다가왔던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규모 검토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으신 거예요, 생각보다. 그리고 규모 검토가 뭐가 뭐 어떤 되게 제가 말씀드릴 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간과하시고 이제 감정적으로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토지를 사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규모 검토의 기본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결국에는 이 디벨로퍼라는 게 사업인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토지가 필요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물리적인 건물, 건축을 통한 건물을 지어서 내가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내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거를 전부 다 분양을 하든 통매를 하든 뭘 하든 내가 거기에서 회수하는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사업성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들어간 돈보다는 내가 회수할 비용이 더 커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투입하는 비용하고 회수하는 비용을 계략적으로라도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을 해보는 게 규모 검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뭐 투입하는 비용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철거나 아니면은 또 기존의 세입자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명도나 아니면 신축할 때 들어가는 건축비나 세금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투입 비용에 다 들어갈 테고 회수하는 비용은 뭐 통매를 하든 뭐 분양을 하든 아니면 임대를 해서 내가 다 전세로 빼가지고 보증금으로 또 다른 거를 하든 어쨌든 회수하는 비용 이거에 대한 계략적인 수놀이를 좀 해본 다음에 사실상 땅을 사야지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땅을 사놓은 상태에서는 물론 그 땅 안에서 어떻게든 최대한 풀어드리는 게 또 저희의 역할이긴 하지만 기왕이면은 땅이 사업성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땅 사기 전에 꼭 한번 확인을 해봐라. 그럼 뭐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규모 검토에 대한 어떤 기본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그러면은 쉽게 얘기를 드리면은 내가 회수하는 비용에서 내가 나갈 비용을 빼면은 그게 이제 제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얼마나 남는지 그런 거를 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이제 뭐 경기도권이냐 서울이냐에 따라 토지지가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옛날에 신도시 쪽에서 이른바 빌라 장사, 집 장사 하시고 뭐 부동산 하시다가 이제 집 장사로 전환해 가지고 뭐 수익을 많이 얻은 사람 지인들도 있으시고 막 그럴 텐데 사람들마다 다 기준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누구는 4억은 남아야지 사업을 하고 누구는 2억만 남아도 내가 1년에 5건 하면은 어느 정도 어바웃 되니까 하는 분도 있고 누구는 여기에서 이 정도 노력이 이걸로 하면은 뭐 진짜 뭐 10억 남아야지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 수익은 이거는 자기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적어도 이제 회수 비용, 투입 비용에 대한 그거는 어느 정도 내가 알고서 이 땅을 살지 안 살지를 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토지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게 이 토지가 가지고 있는 아까 전에도 잠깐 동안 몇 개의 땅을 봤지만 이 토지는 너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또 다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요. 어디든 사이즈는 뭐 비슷할 수 있어도 위치나 여건이나 레벨이나 그런 게 너무나 다른데 그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내재적인 그 능력치, 포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네들 그거를 이제 기본적인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그 지을 수 있는 범위나 그런 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사업성이 나오는지를 알고서 내가 어느 정도 회수할지를 봐야 되는 거니까 결정하는 요인들이 말씀드린 대로 토지비, 건축비, 쉽게 얘기 드려서 큰 것들만 얘기를 드리면은 토지비랑 건축비가 들어가서 내가 들어가는 비용이 되는 거고 이제 회수하는 비용은 그것들이 뭐 시장가가 얼마냐 이것도 위치마다 다 다르죠. 도로 건너편이랑 이쪽이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시장가나 뭐 시기도 되게 중요해요.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2018년도 19년도에 내가 이 정도 수익을 보고서 했는데 그렇게 보고 하신 분들이 1년 공사 해가지고 사실 생각보다 수익을 다 많이 냈어요. 왜냐면 그 사이에 너무 올랐거든요. 1년 사이에. 예. 내가 생각했던 예상치보다 시장에서 시장가가 이 1년 사이에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오히려 더 좋아진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를 보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거나 뭐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에 따라서 회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뭐 경기에 따라서도 다르고 내가 어떻게 운용하느냐 똑같이 200평짜리 건물을 짓는데 어떤 분은 뭐 평당 8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임대료를 굉장히 많이 받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진짜 싸게 뭐 평당 500만 원 안 되게 들여가지고 그냥 계속 그 이제 채워놓고 어떻게 보면 박리담회식을 더 원하시는 분도 있고 그건 개인 성향에 따라서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회수 비용에 대한 것도 자기 기준이 일단 있어야 되고 토지비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뭐 워낙에 공인중개사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러시면은 토지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토지에서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건물, 이 토지의 잠재적인 가치, 내재적인 가치로 봤었을 때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토지비를 결정하는 큰 요인들이 이제 지금 아래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위치나 지역지구 당연히 이제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는 똑같은 면적 대비 지가가 다르겠죠. 예,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다르니까. 그리고 도로가 어떻게 무슨 4m 도로에 접해 있냐 20m 도로에 접해 있냐에 따라서도 토지대가 다르고 향 그리고 크기 그리고 토지의 형태, 네모나냐, 세모나냐, 꺾여 있냐, 뭐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도 다른 거고 레벨은 주변 거랑 어떻게 차이가 나냐 그리고 이 토지, 이 주변에 무슨 호재나 아니면 미래적인 가치로 봤었을 때 뭐가 들어오냐 뭐 그런 것들도 다 토지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비는 상대적으로 거의 내가 어느 정도를 들여서 짓느냐에 따라서 거의 좀 고정 요소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규모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컨셉, 무슨 주택으로 할 거냐, 상가로 할 거냐, 아니면은 세대 수는 나는 그냥 한 동에 8세대짜리로 해가지고 몇 개 하겠다. 아니면 나는 한 20세대짜리, 아니면 18세대짜리로 해가지고 하겠다.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건축비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사실 자기 기준이나 컨셉이 있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요거는 누가 정해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기준이 있으면 그거에 맞는 땅을 찾아다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땅에 맞게 이것들이 그 뭐 땅들에 맞춰가지고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정도 규모들을 해야 되겠다 그거에 맞는 땅을 찾아다니고 어떤 분들은 땅에 맞춰서 컨셉을 바꾸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그거는 뭐 경험치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처음에 시작은 사실 자기 기준이 정확하게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맞는 땅을 찾는 게 사실 더 선행되는 게 맞고요. 어느 정도 경험이 많이 있으시면은 이 땅에서는 이런 컨셉, 저 땅에서는 저런 컨셉 그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 몇 가지 가지고 계시면서 운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예전에만 하더라도 내 집이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했는데 요즘에는 어떤 집에 사느냐가 되게 중요해졌어요. 사람들 요즘 세대들이나
뭐 MZ 세대 뭐 그런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그런 게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거를 민감하신 분들은 느끼고 계실 거예요. TV에서 집 관련된 프로그램 엄청나게 많이 하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 집이 있냐가 되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내가 어떤 집에 사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집장사들 그냥 뭐 3룸에 안방 욕실 있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뭔가 유니크하고 뭔가 좀 디자인도 이쁘고 내가 이 집에 사는 게 되게 좀 맨날 뭐 오고 싶고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있는 시간도 많고 집에서 뭐 유튜브도 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되게 많아졌어요. 뭐 재택근무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집이 예전처럼 그냥 물량으로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제도 그 뉴스 기사에서 봤는데 공유주택 같은 것도 요즘에 일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게 월세가 300만 원을 주고도 들어갔는데 만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이 공유주택이지 고시원 같은 거예요. 컨셉으로 보면. 왜냐면은 취사시설 공동으로 쓰지. 그리고 무슨 뭐 거기에 얘기로는 도서관도 같이 공용으로 쓴 도서관이 있고 세탁시설이 공용으로 있고 그러면 요거는 형태로 봤을 땐 고시원이거든요. 근데 고급 고시원인데 그걸 월세 300만 원을 주고 누가 살아? 하는데 만실이래요. 네. 그거는 뭐 거기에 내용은 그렇게 써 있어요. 서로 뭐 썸도 탈 수 있고 뭐 무슨 막 그런 이런저런 막 장점이 써 있는데 그만큼 이 가치관이 기존에 물량만 공급 많이 해서 박리담회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도태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비에서 아껴서 하려고 한다기보다 저는 미래가치 보고 디자인이나 공간적으로나 요즘에 그래서 많은 건축주분들께서 내 돈을 들이고 비싸게 팔겠다라는 젊은 분들도 많아요. 젊은 분들은 대부분 그래요. 네. 그리고 기존에 빌라들이나 다세대 주택들에서 많이 봐왔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하고 비슷하게 지면은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다세대나 뭐 연립주택이나 빌라 같은 것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중산층 이상 되면 다 아파트로 가기 때문에 서민층들이 온다라는 인식이 있는 부분들도 일부 있어요. 왜냐하면 LH에서 공공임대로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어느 정도 아파트에서 얻지 못하는 공간들을 다세대에서 만들어줘서 아파트에 들어갈 사람들을 유입시켜서 하는 잘된 성공한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테라스나 복층 그런 것들은 아파트에서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주거 형태인데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 건축비도 컨셉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쉽게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이거는 토지비가 100평에 40억인 땅이 나왔어요. 네, 거기에다가 내가 건축비를 어떤 컨셉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이게 있어야지 규모 검토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택을 할 건지 아니면 올 상가로 할 건지 아니면 투룸, 쓰리룸 할 건지 원룸으로만 할 건지 그 기준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건축비가 들어가면은 이제 토지비랑 건축비가 합쳐가지고 투입 비용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매매가나 이런 것들이 회수 비용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정한 컨셉이 뭐 3룸 8세대 해가지고 좀 약간 이쁘게 잘 져서 건축비를 20억 들였어. 그러면은 들어간 돈이 60억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 동네가 3룸 분양가가 세대당 9억 정도 되면은 98에 72 회수할 수 있는 비용이 기대하는 게 한 72억 정도 돼요. 그러면은 그냥 쉽게 그냥 따져보면은 단순한 이건 기본 개념을 말씀드리는 건데 70에서 60 빼면은 12억이 이제 내가 질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 세금이나 뭐 이것저것 하면은 어느 정도 차이 있겠죠. 예. 근데 이런 기본적인 컨셉이 있는데 다른 케이스를 보면은 토지대가 똑같이 100평인데 20억이에요. 싸요. 근데 건축비는 똑같댔죠. 내가 지으려는 컨셉이 있으면은 어디에다가 하든지 건축비는 일정 비슷한 규모면은 거의 비슷해요. 똑같이 3룸 8세대니까 20억 정도 들여가지고 짓는다. 그러면 투입 비용이 40억인데 문제는 그쪽에서 회수하는 비용이 3룸 분양가가 여기는 이 동네는 아무리 잘 받아도 5억이다. 58에 40 하면 회수 비용이 40억이에요. 그럼 내가 투입 비용이 아까 토지대가 20억이 줄었잖아요. 투입 비용이 40억, 20억이 줄었는데도 회수 비용이
더 줄어가지고 결국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마이너스죠? 네,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런 뭐 지가가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내가 이제 회수할 수 있는 비용, 그러면 요 데이터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살려는 땅 주변에 스리룸 시세는 얼마고 전세가는 얼마고 어느 정도 거래가 되고 그런 서치는 다 돼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이제 규모 검토가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간다면은 아까 전에 지금 40억 투입해가지고 40억 회수되니까 남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변수로 할 수 있는 게 토지값을 낮출 수가 있을까요? 이 토지주가 내가 이거 사업성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땅값을 좀 싸게 해줄까요? 해주더라도 네, 거의 해줄 리 만무하잖아요. 토지값을 낮추는 건 힘들어요. 건축비도 들어가는 물량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낮춘다는 거는 일부 뭐 자재를 하향 스펙을 써가지고 낮출 수는 있더라도 건축비랑 토지비는 거의 일단은 픽스라는 거죠. 그러면 회수 비용을 늘려야 되잖아요. 회수 비용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규모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세대수를 지금 내가 3룸 8세대 본 거를 2룸으로 10세대 아니면 다른 구조나 형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수익을 회수 비용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투룸으로 12세대, 투룸으로 12세대로 하면은 어떨까? 지금 일단은 기본적인 그 규모 검토에 대한 기본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투룸으로 12세대로 하니까 건축비는 좀 늘었어요.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22억 정도 되고. 근데 여기는 3룸은 5억인데 투룸은 한 4억 정도면 돼. 수요가 많아서 뭐 그래가지고 뭐 투룸 분양가가 4억이니까 12세대 하니까 48억이다. 그러면은 42억 들여가지고 48억 회수하니까 6억 정도 이렇게 구조를 좀 바꾸니까 요 정도는 되겠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 검토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회수하는 비용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해야 되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제가 그 기본 개념 위주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되게 쉽게 전환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세대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주차도 들어가는지 봐야 되고 설계가 그 안에서 되는지를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통을 건축사랑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건축사가 이제 가이드를 잡아주면서 어느 정도 요거는 많아야 10세대 이상은 안 나온다. 그러면 이 땅은 더 이상 붙잡고 끙끙 앓을 필요가 없어요. 네, 접어야 돼요. 다른 땅들 찾아보고 땅들은 많거든요. 네. 내가 당장에 이 땅 아니면은 안 될 것 같지만 좋은 땅들도 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재미있게도 좋은 땅은 비싸요. 안 좋은 땅은 싸고 땅이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좋아 보이는데 싸면은 싼 이유가 다 있어요. 뭐 소유권이든 아니면 뭐 저런 뭐 도로건 뭐 아니면은 뭐 개발행위든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싼 땅들 보면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서 가느냐 아니면 어떻게 푸느냐 그런 것도 이제 디벨로퍼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토지에 가능한 규모 검토가 선행이 돼야지 이 토지비가 싼 건지 비싼 건지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내가 회수 비용, 건축비는 어느 정도 컨셉이 정해져 있으면 픽스인데 내가 이 지역에서 회수할 수 있는 비용이 있고 건축비를 뺐었을 때 그게 토지비보다 커야지 이제 이윤이 남는 거고 이게 토지비랑 같으면 남는 게 없는 거고 토지비가 더 크면은 이 토지는 비싼 땅인 거예요. 얘의 가치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에 가능한 규모 검토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바로 규모 검토에 대한 기본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은 잊지 말고 꼭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의외로 토지 경매 받아오시거나 사오신 분들 중에서 이게 세대수가 이렇게 안 나오는 땅들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굉장히 되게 실질적으로 다시 되파시는 분들도 있고 요런 것들이 이게 돼야지 뭔가 사업이 되는데 그냥 어떤 굉장히 요 디벨로퍼는 제가 생각했었을 때 이성적이고 보수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리스크를 되게 줄여가야지 줄여가도 나중에
다른 변수들이 생기는데 리스크를 이 정도는 어떻게든 되겠지 여태까지 했으니까 누가 얘기하는데 된다더라 이렇게 했다더라 뭐 그걸로 해서 리스크를 안고 가면 나중에 터지거든요. 그러면 되게 물리는 거예요. 네, 거기서 빠져나올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리스크를 줄이고 굉장히 좀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규모 검토 시 그러면은 선제 조건이 뭐가 있느냐? 제가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컨셉이 확실하게 있으셔야 돼요. 내가 뭘 할지, 내가 주택을 지어서 팔지, 아니면 내가 상가를 지어서 팔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오피스텔을 해가지고 할지 그 기본적인 개념이 있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용도고 두 번째는 규모.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난 한 동에 8세대짜리로 해서 몇 개를 하겠다. 아니면은 한 10세대짜리로 해서 몇 개를 하겠다. 어느 정도 바운더리가 내가 적정한 바운더리인지 작은 거부터 해나가는 것도 방법이고 큰 거일수록 이제 덩치가 커지니까 단독으로 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규모도 원하는 세대수, 개발 규모, 뭐 어느 정도 좀 바운더리, 대략적인 바운더리를 정해놓는 게 좋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요거는 지금 예전엔 한동안 이게 좀 경기를 타는 것 같은 게 분양이 잘 될 때도 있고 뭐 임대가 잘 될 때도 있고 또 분양을 일반 분양이 잘 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최근에 한 19년도 20년도에는 LH에서 많이 매입을 해갔어요. 이거를 만약에 내가 12세대짜리 빌라를 지었는데 이거를 각각 개별 분양을 하고 민간 분양을 하려면은 거기에 뭐 들어가는 비용들이 꽤 있겠죠. 근데 LH에서는 한 번에 조건에 맞으면 가져가니까 내가 엑시트하기가 굉장히 좋죠. 그거의 조건에만 맞춰주면. 그러다 보니까 빌라 업자들이 LH를 상대로 많이 공급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LH에서도 매입을 많이 했고요. LH뿐만 아니라 뭐 저 경기도시공사나 뭐 그런 데서도 공공임대주택으로 해가지고 이 작은 빌라들을 많이 가져갔어요. 그런 컨셉으로 하면은 거기에 기준에 맞게끔만 걔네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만 비용을 투입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그럼 어떻게 내가 이거를 팔 것이냐, 어떤 컨셉으로. 반대로 내가 일반 분양을 하겠다, 일반 사람들한테 분양을 하겠다 그러면은 설계도 완전 달라져요. LH에다가 넘긴다 그러면은 일단 반개수가 3개가 있고 부부 욕실이 꼭 없어도 되는데 우리 민간 분양을 하려면은 3룸이면 부부 욕실이 있어줘야지 그래도 분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계 자체도 이제 달라지는 것들도 있고 LH에다가 하면은 세대수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민간 분양으로 하려면은 사이즈도 어느 정도 거실은 어느 정도 되고 그게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그 어떻게 엑시트를 할 건지 방법 어떻게 팔 건지 누구에게 할 건지 이런 것도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방법인 거고 그리고 언제 어느 타이밍에 이제 할 거냐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뭐 봄이나 봄 전에나 뭐 그럴 때 이제 준공을 내 가지고 입주를 맞추면은 훨씬 더 빨리 나가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위치도 요즘에는 뭐 위치에 대해서는 워낙에 더 다 잘 아시니까 뭐 학교나 뭐 LH에서도 매입 조건이 있어요. 학교, 병원 가깝냐, 몇 메타 떨어졌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땅을 볼 때도 LH만큼의 기본적인 어떤 거는 있어야지 나중에 팔 때 기본적으로 되겠다라는 거를 알고 이게 시장 가격에 의한 사업성으로 책정된 토지의 가치를 내가 알아야지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 땅이 비싸게 나온 땅인지 싸게 나온 땅인지. 규모 검토를 통해서 이제 토지의 가치를 알아볼 건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토지비를 결정하는 요인이나 건축비를 결정하는 요인 결국에는 지금 요 투입 비용, 회수 비용 다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토지비다. 모든 것은 토지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떤 땅을 내가 잡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성패가 좌지우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땅 보는 눈, 땅 보는 방법, 어떤 땅이 좋은 땅인지 찾는 거. 뭐 그럼 뭐 임장도 많이 가고 현장 조사하면서 막 주변 시세도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 디벨로퍼 분들이
내가 어디에 가가지고 좀 사업이 잘 되면은 그 근처에서 한 몇 번을 계속 하세요. 왜냐면은 내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됐거든요. 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하고 이걸 분양을 하면서 이 동네에 대한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동네, 이 근처에 나온 것들을 막 몇 건을 하세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어느 정도 했다 그러면 또 다른 데를 이제 저평가된 데나 아니면 다른 데를 찾아가지고 그런 데다가 이제 빌라 총같이 이제 막 그런 어떤 공급을 계속 하면서 이제 내가 잘 아는 데에서 이제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있고 내가 잘 아는 동네에서 하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이미 올릴 만큼 올랐고 새로운 데를 개척을 해가지고 좀 해보기에는 되게 무리가 있다 그러면은 어쨌든 발품을 많이 팔아가지고 네, 결국에는 움직이는 만큼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많이 잡아먹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발품을 팔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토지를 어떻게 토지의 가치에 대해서 알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토지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를 앞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쪽 위에 있는 것들을. 그러면 저는 이거를 아예 방법을 되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런 것들을 이런 방법 보통 일반적인 건축 설계 강의 이제 들으면은 이제 법에 대해서 사실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디벨로퍼 분들께서 이 정도만 아시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스텝이 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야지 제 일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은 그렇게를 안 하니까 이 땅 저 땅 진짜 말도 안 되는 땅들을 많이 막 가지고 오시고 보여주시고 막 이제 그러는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아시면은 그냥 걸릴 수 있어요, 본인이. 그래서 많이들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보는 눈이 생겨가지고 될 것 같은 땅들만 이제 가지고 오면은 그때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디렉션을 들여가지고 진행이 되고 뭐 그렇게 진행이 되면은 훨씬 더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을 이제 전달을 드리는 건데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그 토지이용 통해 가지고 다들 들어가 가지고 보실 텐데 요거는 지금 되게 수시로 사실 보셔야 돼요. 내가 뭐 올 초에 들어온 땅이어서 그때 떼놨는데 지금 뭐 다시 트라이 하려고 이걸 뭐 그때 떼는 거 가지고 보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은 바뀌거든요. 계속. 뭐 없던 선도 생기고 갑자기 막 뭐가 내용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항상 내가 뭔가 착수를 하고 뭐 이거에다가 뭔가 하려고 하면은 그때그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떼야 돼요. 지적이 진짜 빠른 뭐 일주일 안에도 바뀌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 윗땅이 갑자기 어느새 보니까 하필이 돼 있고 아니면은 뭐 분할이 돼 있고 그런 경우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이용 계획 확인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수시로 가가지고 일단은 첫 번째 스텝으로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현장 확인이나 로드뷰 확인. 로드뷰 확인을 하는 이유는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서는 보면은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지적도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도시계획도로처럼 이게 여기에는 도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현장에는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반대로 이게 그 여기에서 봤었을 때랑 지적 이 경계 자체가 현장을 보니까 다른 경우도 있어요. 네모나게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네모나지 않고 막 옆에 집이 막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런 것들 옆에 집이 내 땅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은 그거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철거를 못 해요. 아무리 내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토지 현황 그 지적도를 보시면은 항상 현장이나 아니면 적어도 로드뷰로는 보셔야 돼요. 그래서 레벨이 어떻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 주변 여건이 어떻게 돼 있는지 더 이제 좀 나아가시는 분들은 그 주변에 어떤 건물들이 지어져 있고 뭐가 있는지까지 다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다음에는 이제 확인할 게 기본적인 제한 사항인데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안에 들어있는 일반적인 지역지구나 아니면은 기본적인 제약 사항 뭐 건축선이나 아니면 지구 단위 계획이나 이것저것 거기에 명시가 딱 큰 것들만 나와 있고 세세적으로 알려주진 않아요. 그거는 자기가 찾아봐야 돼요. 자기가 찾아보면서 어느 정도
요즘에는 워낙에 인터넷이 다 잘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처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그 조례까지도 다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시청, 구청 사이트에 보면은 제약받는 사항들, 뭐 지구 단위 계획 내용들에 대한 거,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용들 이외의 것 제약 사항들이 되게 의외로 많아요. 이종 일반 주거 지역 안에서 원래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은 공동주택, 다세대 주택 그런 것들을 하라고 이종 일반으로 해놓은 건데 지구 단위 계획 안에서 보니까 여기는 단독주택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공동주택 불허. 근데 나는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그 지구 단위를 확인을 못 하고서 샀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땅에다가 공동주택이 안 되고 뭐 단독주택 중에 다가구, 그나마 다가구가 가장 비슷하니까. 근데 그래도 다가구랑 다세대랑은 완전 사업성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요거는 사례예요. 그랬던 지역이 있어요. 저도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다세대가 안 되는 거를 그때 처음 봤거든요. 근데 거기는 지구 단위에 딱 그렇게 정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뭐 구청에다가 확인을 해도 똑같이 이제 거기는 공동주택은 안 됩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를 다 확인을 하시고서 사실 토지를 보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계략적으로 규모 검토랑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회수 비용이랑 전반적인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 토지 가치가 비싸다, 싸다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세하게 이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여기 뭐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첫 번째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 딱 할 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요 보시면은 그냥 지적도 많이 보시고 이 내용들이 뭐를 얘기를 하는지를 사실 좀 아셔야 돼요. 근데 의외로 이것도 많은 분들이 그냥 보고 넘기시는데 여기에서 확인해야 될 것들을 몇 개 짚어드린 건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지목 같은 경우에 대지일 경우에 이제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대지가 아닌 경우 흔히 이제 뭐 좀 서울 이외 지역에서 보면은 전이나 답이거나 뭐 임야인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는 무조건 이제 개발행위가 들어가야 돼요. 개발행위가 들어간다라는 거는 부대적인 이제 토목 설계 비용도 들어가는 거고 어느 정도 만약에 레벨이 있다면은 부지 조성하는 토목 공사 비용도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뭐 쉽게 얘기하면 공과금부터가 다르죠. 뭐 산지나 농지였던 거를 내가 건물을 짓겠다 하면은 농지 전용 부담금, 산지 전용 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이 국토 전체 면적에서 농지나 산지 비율이 줄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담금을 내야 돼요. 그게 이제 공시지가 대비해서 뭐 면적으로 매겨지는데 의외로 이게 뭐 지금 1, 2억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토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목이 뭐냐, 대지냐 그거 먼저 보고 면적에서는 일단은 저는 그냥 소규모 주택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벨로퍼에서 할 수 있는 걸로 봤었을 때는 200제곱이 넘냐 안 넘느냐를 먼저 봐요. 왜냐하면 워낙에 작은 땅들이 많아요. 근데 200제곱이 안 넘는 땅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대지 안에 법정 조격을 안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205제곱미터랑 195제곱미터랑 보면은 사실 똑같은 컨디션이라면 195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205는 그 대지 면적의 0.5% 그러니까 5%를 조경 면적을 법정으로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195짜리는 10회배가 작지만 조경 면적을 안 해도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조경 면적이 의외로 또 그 사업성 판단하는 거에 이런 소규모 필지에서는 중요한 게 처음에 이제 주차를 이제 주차가 몇 대 들어가는지를 보는데 나중에 조경 면적이 안 나와서 주차가 한 대가 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0제곱이 넘냐 안 넘느냐 그것들 기준으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사실 메인이죠. 지역지구. 그래서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냐 아니면은 뭐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냐. 간혹 3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이제 막 다세대를 하려고 하는데 원래 기본적인 이 종 구분 취지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3종 일반 주거 지역은 아파트, 2종은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에 다세대 뭐 그런 건데 3종은 그래서 건폐율 자체가 5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종일 경우에는 작은 땅은 되게 불리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3종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단독으로 개발하기보다 몇 개 필지를 합쳐가지고 개발을 많이 해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건폐율, 용적률, 뭐 대지 안의 공지, 일조권 받는 것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들 반드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적도를 보잖아요. 지적도에서 뭐를 어떻게 봐야 되냐. 뭐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접도 어떻게 도로가 접해져 있냐. 지금 여기는 지금 요 코너 부분에 요 땅인데 지금 요 제가 4번 매겨놓은 게 접도 조건이잖아요. 이 지적도에서는 제일 먼저 보는 게 도로가 어떻게 접혀져 있냐. 지금 요 도로는 몇 메다고 요 도로는 몇 메다냐. 뭐 요거는 지금 지적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레벨까지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접해져 있는지 그리고 요 북쪽에는 무슨 뭐 도로가 있는지 아니면 땅이 어떻게 있는지 북쪽에도 지금 보면은 요 얘만 접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접해져 있죠. 얘랑 같이 접혀져 있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정북 방향에 지금 접해져 있는 요 땅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지 모양이 어떠냐. 대지 모양이 그래도 얘는 양호한 편이죠. 그리고 여기 법내 보면은 법내에서 나타내는 내용들은 요 안에 지금 보시는 이 지적도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파란 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절대보호구역 여기에는 실제로 지금 유치원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보면은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는데 지금 요 색깔 구분되어 있는 게 여기 도로 중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2종, 여기는 1종이구나. 네, 그런 것들도 이런 법례를 통해서 보실 수 있는 거고. 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여기 상대보호구역 여기에 들어가는구나. 뭐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뭐 관련돼 가지고 지금 여기 다 써 있죠. 그래서 뭐 보통은 그냥 뭐 땅이 몇 평이고 어떻게 생겼는지만 봤을 텐데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시고 두 번째로 토지 현황, 로드뷰를 확인을 하셔야죠. 직접 가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워낙에 토지들이 많고 그러면은 모든 걸 다 갈 수가 없으니까 로드뷰로라도 확인을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이 나대진지 건물이 있는지 아니면은 지금 이 모양대로 이 경계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주변 도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벌써 이것만 보더라도 아까 전에 지적도 본 거랑 큰 차이점이 딱 드러나잖아요. 이쪽 도로가 레벨이 되게 상당히 있죠. 네. 지적도 봤을 때는 그 레벨까지는 안 보이잖아요. 로드뷰로 보니까 여기가 엄청나게 경사가 있네. 그러면은 뭐 북쪽이 높겠네. 그런 게 나오겠죠. 여기 북쪽 땅이 높은 것 같은데. 그리고 뭐 더 자세히 보면은 전봇대는 여기에 있고 여기에 노상 주차 라인도 그려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뭐 방지턱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쪽에 주차장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안 될 수도 있겠네. 뭐 그냥 그 정도는 볼 수 있어요. 그냥 보면서. 예.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맞은편에 이게 뭔가 했더니 공원이 여기에 있었어요. 예. 공원이라고 보통 공원이면은 여기에 지금 공원이라고 써 있긴 하지만 뭐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주면 더 쉽게 알 텐데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몰랐는데 그 현황 보니까 이제 이 대지 주변 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기본적인 제한 사항을 확인을 하라고 했는데 요 되게 저희가 캡처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자세하게 좀 그래도 설명을 드린 편인데 핸드폰에도 법제처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핸드폰으로서도 그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 인터넷으로도 법제처 토지이용하고 법제처는 그냥 되게 수시로 날마다 들어가서 본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디벨로퍼 하시면은. 그래서 법제처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내가 지역지구,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거 가능한 용도 제한 사항을 알려면은 뭐를 검색을 해야 되냐면은 도시계획조례. 도시계획조례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이제 위임된 도시계획 안에서 그러니까 그 큰 바운더리 원래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